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8번째 페이지. 이름에도 털 모자를 쓰는 털보 관장님이죠. 펭귄 각종과학원의 이정모 관장님과 잡다한 동물사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름에 털 모자를 쓰지 않습니다. 법 모자입니다. 예, 근데 발을 정해 털모라고 나오던데요. 그게 중학교 1학년 갔는데 한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나와서 자기 이름을 한자로 쓰라는 거예요. 근데 못 쓰는 친구들 막 때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법 모자가 어려워요. 그래서 발을 정해 털모를 썼죠. 그게 어떻게 지금까지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통했을까요? 안 통했습니다. 안 통했나요?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좀 잘 어울리는 한자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털보 관장님이셔서. 아니 그때 선생님이 웃긴 거예요. 아니 한자 선생님이 한자를 가르치셔야지. 그렇지. 예, 한자를 모르고 들어왔다고 때리시면 법모를 됩니까? 가르쳐 주고 쓰라고 해야죠. 예,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억울합니다. 오해가 풀렸네요. 예. 그나저나 날이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117년 만에 폭염이란 얘기도 있고, 또 이제 관장님 수염도 이렇게 나와 계신데 더위를 잘 이겨내고 계신지요? 또 덥죠. 117년 만에 폭염이라는 얘기는 사실 뭐냐면 우리가 측정한 이후에 가장 덥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건 매년 제일 더워지고 있으니까 익숙해져야 되고. 이게 가장 시원한 여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내가 주장합니다. 올 여름은 우리 남은 인생의 가장 시원한 여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죠. 우리가 변해야죠. 과학적으로 여름을 가장 시원하게 날 수 있는 꿀팁이 없냐고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에어컨을 켜십시오. 그게 과학이죠 사실. 그게. 과학과 기술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잡다한 동물사전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이정모 관장님만큼이나 털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그런 친구입니다. 바로 화려한 깃털이 매력적인 공작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작은 사실 생김새도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지만 공작이란 이름도 좀 궁금증을 유발하는데 이게 어떤 뜻의 이름일까요? 저는 어릴 때 백작, 공작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공이 구멍 공자에다가 작은 참새입니다. 참새요? 네, 참새 작자를 써요. 그러니까 깃털에 구멍처럼 둥근 무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깃털에 구멍처럼 둥근 무늬가 있는 참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공작의 꼬리 깃털에 난 둥근 무늬를 구멍이라고 보았고요. 구멍처럼 보이네. 네, 그래서 공작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그 동그란 패턴 보는 거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공작 깃털 보고도 약간 좀 꺼려하시던데 구멍이란 뜻이었습니다. 공작은 주로 어디에 사나요, 관장님? 인도, 스리랑카 같은 남아시아 지역에 주로 살고요. 근데 그쪽에서도 주로 열대우림, 개활림, 농촌 주변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남이섬에도 저는 우리나라에 남이섬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많이 있고요. 학교에도 많이. 저기 고양시에 보면 그 호수공원인데 거기에도 2마리 살고 있습니다. 인도 스리랑카에서 온 애들이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공작도 당연히 조류죠, 관장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시나요? 그럼 이제 공작에도 다양한 어떤 종류 같은 게 있습니까? 네, 공작이 꿩과에 속해요. 꿩과구나. 꿩과에 비슷하네. 속합니다. 꿩의 친척점 된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얼굴 보면 되게 비슷하게 보여요. 공작에도 인도 공작, 청공작, 백공작, 녹색 공작 등이 있고요. 특히 인도 공작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깃털이 화려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친구. 그럼 공작은 수명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야생에서는 20년쯤 살아요. 오래 사네요. 네, 야생에서 20년쯤 살고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키우는 동물원에서는 20년보다 많이 살까요? 조금 살까요? 사람 손을 타면 동물원에서는 스트레스가 좀 있으니까 덜 살지 않을까요? 40년, 50년 삽니다. 더 사는구나. 네, 늙는다는 건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 잡아먹히고 그러는데 그렇지. 그런 위험이 없으니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얘는 어떤 걸 주로 먹고 사나요? 다 먹습니다. 잡식성이에요. 입에 들어가면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곤충, 씨앗, 꽃, 작은 파충류, 과일 이런 것도 먹어요. 큰 동물 못 먹어요. 큰 동물 못 먹겠죠. 입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입이 작아서.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공작의 트레이드마크 화려한 깃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단도직입적으로 공작의 깃털은 왜 그토록 화려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 짝짓기 상대인 암컷에게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진화적 결과죠. 그러니까 수컷의 깃털을 펼쳐서 구애를 해요. 그럼 암컷은 깃털의 무늬, 크기, 광택 이런 걸 보고서 건강하다, 또 유전적 우수성을 판단합니다. 암컷 나름의 판단 기준이 있다. 근데 저 공작의 화려한 깃이 당연히 날개이겠거니 생각하지만 또 이게 접었을 때 모습을 보면 좀 꼬리털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꼬리가 아니라 상장개라고 하는 깃털이에요. 그러니까 깃털 덮개쯤 되는 거예요. 날개를 덮는 덧깃이 매우 길게 발달된 겁니다. 저건 나는 데는 정말로 방해가 돼요.
덧깃은 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저거는 너무 커가지고 무겁고 방해가 되는 건데 날 때는 앞에 있는 그러니까 비대칭형 깃털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걸 갖고 날아요. 약간 밤색 정도의 깃털이 따로 있습니다. 예. 아, 저기 약간 그 초록색 안쪽에 있는 밤색 저 깃털인가 보다. 지금 저기는 안 보이는데 날 때만 쫙 날개에 보입니다. 숨어 있구나. 지금 저거죠 앞쪽에. 야, 잘 나네. 저뭐 깃봉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넓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비대칭형 깃털로 나는 거죠. 근데 장식깃은 대칭형이에요. 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대칭형인 게 나는데 도움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공작이 그러면 깃털을 접지 않고 활짝 펼 때는 구애할 때 말고는 또 없습니까? 네. 아니 구애할 때도 주로 교할 때 피지만 평상시에도 쫙 폈다 하죠. 우리가 뭐 기지개도 펴고 그러잖아요. 그냥 쫙 폈다가 자기남 길도 한번 쫙 폈다가 합니다. 찌뿌둥에서 편다고? 피기도 하고 그러죠. 예. 근데 일단 구애할 때 암컷이 있으면 쫙 하는데 평상시에 안 피다가 갑자기 암컷 피려면 잘 되지 않잖아요. 평상시에 펴면서 그냥 거기도 이제 환기도 시키고 그렇지. 자기 스스로 자신감도 갖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짝짓기 시기에 이제 꼬리깃으로 암컷을 유학한 데 써요. 이제 가장 멋진 깃털을 가진 수컷을 암컷이 선택하는데 이게 주로 이제 암컷을 유혹하는 데 씁니다. 두 번째는 이걸 쫙 펼쳐가지고 주로 다른 이제 상대방을 위협한다든지. 앞에 다른 동물인데 괜히 나한테 해코지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딱 펴니까 어떻게 커지잖아요. 그렇죠. 너 나한테 덤빌 수 있어? 못하는 거죠. 웬만한 동물도 저 딱 펴면은 못합니다. 상대를 위협하는 용도로도 사용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얘기 들어보니까 저기 무늬 아까 눈처럼 생긴 무늬가 진짜 어떤 짐승의 눈 역할을 해서 맞아요. 그것도 위협 용도가 되는 거예요. 포식자에게는 눈처럼 보여서 경계심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와, 좀 신기하네. 예. 이제 아까 꿩과라고 하셨는데 꿩도 보면 장기는 깃털이 엄청 화려하고 까투리는 좀 수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공작도 당연히 수컷만 저렇게 화려한 거죠? 저 암컷은 이제 수수한 갈색 계열이 많고요. 눈무늬나 긴 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장과 안전을 위한 적응이죠. 괜히 나까지 그래가지고 위험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암컷은 무늬가 정말 많이 없네요. 까투리 느낌입니다. 근데 이 궁금했던 게 보면은 동물 얘기 많이 해주실 때 보면 암컷이 수컷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수컷이 암컷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암컷이 수컷 선택하는 거예요. 수컷의 역할은 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왜 박치기 공룡 둘이 꽝 박치기, 사냥도 꽝 박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긴 놈이 암컷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되게 헷갈려하는데 이겼으니까 암컷을 차지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진 놈은 떠나요. 근데 이긴 놈은 앞에서 딱 기다리죠. 암컷 선택을. 근데 내가 이겼는데도 암컷이 나한테 관심 없다? 소용없어요. 딴 데 가서 또 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 암컷이 하는 겁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그 청소년 여러분 있으면 그 남학생들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 여자친구가 하는 겁니다. 여자친구. 나의 역할은 뭐냐?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 네가 고를 생각하지 마라. 주제 넘은 생각이다. 이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공작의 깃털 색깔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뭐 다양한 물감을 준비해서 좀 이렇게 그림으로 구현하려고 해도 저 광택과 색을 실제처럼 보여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건 어떤 특별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성분이 아니라요. 그건 색소 때문이 아니라 구조색입니다. 구조색? 몰포나비라고 해가지고 약 파란색의 금속성 빛을 내는 나비들도 있어요. 그게 부시면 그 색깔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노 구조, 물리적인 구조 때문에 그 빛을 그렇게 난반사해서 그런 색깔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작도 마찬가지예요. 깃털의 미세 구조가 빛을 산란시키면서 파란색, 녹색, 황금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사람이 그 물리적 구조를 파악해서 좀 인위적으로 구현해서 뭐 약간 옷감으로 쓴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사람들은 화학을 되게 잘해서 화학 색소를 만들어서 이미 할 수 있다? 훨씬 쌉니다. 좀 비쌉니다. 싸게 먹힌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제주도 한라산에서 말이죠. 온몸이 하얀 흰 공작새가 발견돼서 또 화제였다고 하는데 저렇게 생겼군요. 진짜 온몸이 하얀데 제주도에 뭐 저런 새도 살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흰 공작새가 있긴 있어요. 흰 공작이 있긴 있는데 아마 저 공작은 뭔가 잘못된 공작. 누가 흰 공작을 풀어놓은 게 아니라면 이 공작들도 이제 알비노 새들도 알비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의 문제, 유전자 발현 때문에 그래서 백사도 있고 뭐 흰 사자도 있고 흰 호랑이도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아까 그 공작 깃털에 눈 무늬 있지 않습니까? 눈 네. 모양 무늬. 그게 때로는 어떤 다른 짐승들을 위협하는 역할도 한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기능도 있습니까, 원장님? 그게 평소에 없어요. 뭐 자랑하는 거 아니면 과시하는 거 아니면 경계심하는 거죠. 예. 예. 깃털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수컷 공작의 장식깃은 몸보다 훨씬 더 길어요. 펼쳤을 때는 다 펼치면 1.5m 정도가 넘기도 합니다. 아, 1.5m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동물이 보고서 무섭네 하고 도망가죠. 쫙 펼쳐지면 정말로 무서워요. 앞에 가잖아요. 네. 멋있다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왜 공작 펼쳐 놓아둔 데 공원들이 있어요. 예. 가보면 쫙 펼쳐지잖아요. 예. 사람들 다 피합니다. 이쁘다 사진 찍었다 딱 펼쳐진 순간 다 도망가요. 아니 1.5m면 깃털이 당연히 뒤로 물러나죠. 무섭습니다. 네. 무섭겠네. 예전에 공작 깃털로 막 잉크 찍어서 글씨 쓰고 이랬던 그렇죠. 거 남의 거 뽑아오면 빠진 걸 하죠. 하지만 내 앞에서 공작이 저러고 있으면 네. 암컷 공작이랑 쟤랑 짝짓기 할까 생각하는 다른 동물들은 피합니다. 위협적이네. 종류에 따라서도 그럼 아까 여러 가지 종이 있다 그랬잖아요. 종류에 따라서도 깃털 모양이나 색깔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녹색 공작은 깃털이 더 짧고 금속 강택이 강해요. 그러니까 백 공작은 이제 멜라닌 색소 결핍으로 이제 흰 깃을 갖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백 공작들은 이제 멜라닌 색소가 적어서 흰 깃인데, 그러니까 백 공작이 아닌 경우도 흰 개들이 있거든요. 걔는 이제 유전자적인 문제 때문에 멜라닌 색소가 생기지 않은 친구들이고. 그러면 서식지의 어떤 환경 같은 게 깃털의 모양에도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는 주로 짙고 강렬한 색을 많이 띠고 있어요. 그다음에 주로 그러니까 개활지, 네. 펼쳐진 곳에서 사는 네. 공력이 아니라 공작. 눈에 띄는 광택이 유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진화 방향으로 자기 환경에 잘 띄기 위해서 환한 쪽을 많이 띄고 있죠. 예,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깃털의 모양이나 색이 위장에 쓰이기도 합니까? 약간 그 보호색처럼. 예. 근데 보호색을 쓰긴 되게 어려워요. 매우 불리하죠. 좀 화려하니까요. 그러니까 포식자 눈에 잘 띄고 또 오히려. 도망칠 때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화려하면 할수록 수컷은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던 게 저렇게 화려한 게 과연 쟤네들의 생존에 도움이 될 것인가가 늘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찰스 다윈이 고민을 한 거예요. 찰스 다윈이요? 네. 네. 아니 이렇게 화려한 깃털은 살기에 불리하단 말이에요. 진화론에 의하면 안 그래야 되는데. 네. 그런데 왜 이렇게 화려한 깃털을 가진 놈이 더 선택이 될까? 그래가지고 다윈도 이 깃털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야, 난 공작 꼬리만 보면 토할 것 같아. 진짜로? 예. 그래서 이제 1860년대에 그 찰스 다윈의 편지는 항상 2통을 써요. 찰스 다윈은. 왜요? 한 통은 보내고 한 통은 난 답장을 할 때 내가 무슨 편지에 이렇게 답장인지 모르잖아요. 그 편지를 하나 다 자기 거를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왜 답장을 했는지 자기가 봅니다. 그래서 약간 이메일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자기가 보낸 거 밑에 답장 받고. 그 찰스 다윈은 그 편지가 다 남아 있어요. 연구하기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1860년에 동료 과학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야, 공작 꼬리만 보면 토할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아니 수컷 공작의 꼬리가 이제 공들여서 자기가 이룩한 그의 진화 이론을 망쳐버릴 것 같기 때문이죠. 보석처럼 아름답고 거대한 수컷 공작의 꼬리. 꼬리는 아니라니까 확장된 날개 덮개인데. 포식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도망치는 발걸음을 가로막을 뿐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자연은 어떻게 이런 형질을 선택했지? 그러다 고민하다 만든 게 바로 자연 선택 다음에 하나 더 남은 성선택이에요. 자연 선택 이후에 만든 성 선택으로는 설명이 됩니까? 그렇죠. 자연 선택이 아닌 이성의 선택이 진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 거죠. 이성이 이걸 좋아하니까 되지. 그래도 사람들이 그 옛날 다윈성이 뭘 알겠어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1975년에 이스라엘 생물학자 자하비라고 있어요. 자하비가 핸디캡 이론을 내놔요. 핸디캡 이론이 뭐예요? 핸디캡이 뭐예요? 불리한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천적의 눈에 잘 띄어. 그다음에 움직이기도 힘들어. 이런 큰 장식을 갖춘 개체인데 내 앞에 왜 나타났어? 다른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 훨씬 유리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암컷의 입장에서는 이런 불리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내 앞에 나타났으니까 더 유리한 건강해. 그러니까 얘랑 짝짓기해서 많은 유전자를 남겨줘야지 후손들에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요즘 생물학자의 99%는 이 성선택과 핸디캡 이론을 따릅니다. 지지합니까? 1% 정도의 과학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새들이 그런 것까지 골치 아프게 생각하겠어. 새들도 그냥 이쁜 거 좋아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 1%에 속합니다. 정말요? 네. 그냥
어떤 미각을 미각 새들도 이쁜 거 좋아한다. 미감을 보고 예. 1%에 속하시는군요. 그 99%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주 이론이니까. 그렇죠. 예, 청취자 여러분 주로 그쪽 생각하시면 안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진화론의 배반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그 99%의 과학자들이 믿는 것처럼 그런 동물이나 어떤 사례가 또 있을까요? 정말로 많죠. 사슴의 뿔. 큰 거 있잖아요. 그것도 거추장스러운가? 그렇죠. 도망갈 때 나무에 다 걸리고 그렇지. 잘 뛰고 그러잖아요. 네. 사자의 갈기도 마찬가지죠. 기껏해야 그 파리 피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러기엔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새우의 커다란 집게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생존에는 불리하지만 짝짓기에 유리한 과시용 형질이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래요. 요즘 사람들 커다란 키, 네. 넓은 어깨, 남자들. 네. 요즘 살아가는 데 뭐가 도움이 돼요? 딱히 도움될 일이 도움될 일 없지. 없죠. 그렇죠. 요즘 우리가 뭐 힘쓸 일이 뭐가 우리가 있어. 뭐 구석기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열매 따는 거 뭐 사다 그러니까 21세기에 사는 여성분들은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구석기 시대에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죠. 더 이상 키 크고 어깨 예. 넓은 남자 필요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21세기에 맞춰서 삽시다. 감사드립니다. 예. 뭔가 요즘엔 좀 작고 예. 유머 있고 이래서 훨 낫습니다. 자신감이 좀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예. 아니 편집장님은 괜찮잖아요. 어깨가 뭐 그렇게 넓지 않았어. 예. 그렇고요. 공작의 깃털과 관련된 그리스 로마 신화도 있다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관장님? 그 아르고스라는 게 있어요. 아르고스.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100개의 눈이 100개나 달렸어요. 거인인데 예. 그 세상을 감시하는 거인이 있습니다. 아르고스. 네. 그러니까 아르고 뜻이 뭐냐면 모든 것을 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눈이 100개나 있어요. 근데 이 또 아르고스가 제우스의 변신에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제우스의 변신. 네. 제우스가 이제 검은 구름으로 변해서 이나코스의 딸 이오와 사랑을 합니다. 네. 근데 아내 있잖아요. 헤라한테 맨날 들켜요. 들키죠. 제우스는 맨날 바람을 피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 저 중학생 딸한테 잃게 되나 싶었어요. 그 양반이 좀 문제가 많아요. 맨날 바람 피고 또 배신하고 막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헤라가 제우스의 행동을 눈치채고 현장에 나타납니다. 이때 제우스가 얼른 이오랑 바람을 피고 있었잖아요. 아내가 나타나니까 이오를 암소로 변신시켜요. 그러니까 헤라가 그 암소를 달라 그래 멋지니까. 그러니까 제우스가 헤라의 의심을 피하고자 이오를 암소를 바꿨는데 암소를 줘야 했던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걱정이죠. 이제 헤라는 또 눈이 100개 달리는 아르고스를 시켜서 암소를 감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헤라도 다 눈치챈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눈이 100개 달린 괴물 아르고스는 잘 때도 2개만 감아요. 98개는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를 하루 종일 감시하는 거예요. 아니 50개 정도는 감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2개밖에 안 감아요. 사람이 2개만 감으니까. 예. 이어의 불행을 참 보다가 못한 제우스가 헤르메스에게 아르고스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르메스가 양치기 모습을 한 다음에 아르고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서 다 피리스를 불러줘요. 그러니까 아르고스 딱 졸릴 때 100개의 눈을 다 감게요. 이때 단칼에 목을 베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르고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헤르메스는 이제 이오를 풀어주는 거죠. 아르고스 죽인 다음에. 그러니까 헤라에서는 자기의 신복인 아르고스의 죽음을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자기의 전차를 끄는 공작의 꼬리에 깃털에다가 아르고스의 눈을 막 달아주는 거예요. 헤라의 전차를 공작이 끌고 있었는데 그 깃털에다가 저 눈 모양이 그럼 아르고스의 눈이다?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공작새의 꼬리 깃털에 난 둥근 무늬는 100개의 눈을 지닌 괴물 아르고스의 눈알이라고 우리 합니다. 에디터 저거 눈 100개인지 한번 세보세요. 지금부터. 100개 맞는지 한번 세보시기 바라고. 개인 CCTV처럼 썼던 아르고스를 죽이니까. 제우스가 문제가 많네요. 그러니까 제우스 문제 맞습니다. 참. 이거 오죽하면 그리스의 그 모든 신들이 다 자기 동네의 신이 제우스의 아들이라 딸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사 안 좋습니다. 정말 콩가루 신화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공작의 감각기관 얘기를 좀 해보면 얘네가 시력이랑 청력이 꽤나 뛰어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눈은 넓은 범위를 보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는 거 아니죠? 아르고스 눈으로 보는 거 아니죠? 빛에도 민감합니다. 청력도 매우 발달했어요. 그 주변의 위협에 재빨리 반응해야죠. 왜냐하면 불리한 동물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빨리 적을 알고서 도망쳐야 되니까. 다른 감각기관들은 어떻습니까? 후각은 별 볼 일이 없어요. 냄새를 못 맡는데요. 발로 땅을 울리면요. 아주 민감하게 진동 느낍니다. 그러니까 포식자가 나타난 것을 잘 느껴요. 공작 울음소리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어떻게 우나요? 야! 뭐 흉내내기 어려운데 야요? 야라고 한다고? 야!
합니다. 그래. 되게 생각보다 날카롭고 시끄러워요. 여러분 이것보다 한 100배, 한 17배 정도 불쾌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느낌인가요? 조금 더 크고 높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합니다. 그만하세요. 예. 위기 경보형이나 짝짓기 시즌에도 울기도 합니다. 위기 경보하고 그 짝짓기 할 때 소리 내면요. 암컷은 또 이 소리 좋아해요. 또 높은 거 좋아합니다. 얘네가 아까 그 숨어 있는 깃털로 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진짜 뭐 보통 새들처럼 높이 오랫동안 날 수 있는 건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조금 이렇게 왜 나무 위에 올라가고 조금 날아가고, 그러니까 닭보다는 훨씬 많이 날아가요. 닭보다는. 그다음에 그 꿩가락 있잖아요. 예. 꿩도 많이 날아가죠. 근데 꿩도 뭐 하염없이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꿩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꿩보다는 덜 날아간다. 날아가면서 꿩처럼 비슷한데 꿩보다는 덜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불리해. 덧깃이 있는 것 자체가. 예. 자, 하지만 저 화려한 깃털 덕분에 다양한 문화권에서 이 공작을 신비롭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먼저 인도에서는 아예 공작이 국조라고 합니다. 네. 인도에서는 공작을 행운, 지혜, 번영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국조가 돼버렸어요. 힌두신 있잖아요. 크리슈나가 공작 기타를 머리에 꽂고 다닌다는 그런 신화도 있어요. 많이 좋아하네. 멋있잖아요. 폼나잖아요. 근데 사실 수컷 공작을 보고 저거를 약간 흉조로 생각하는 곳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왜냐면 그 아르고스 때문이에요. 아르고스. 그러니까 유럽에 유럽은 그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유럽의 중세 시대에는 이제 공작 깃털이 눈이 많잖아요. 아르고스는 그러니까 사악한 감시자의 상징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그때 거기도 있잖아요. 공작들, 사람 공작. 사람 공작. 사람 공작들이 좀 바람 좀 피는데. 이게 좀 공작, 감시의 눈 아르고스.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언어 유희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람 공작이랑. 그렇군요. 자, 공작이 이렇게 때로는 신성한 상징으로도 아니면 감시자, 좀 부정적인 상징으로도 쓰였는데 우리나라에서 공작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조선에도 공작의 진원될 때가 있었어요. 왕한테? 왕한테 딴 나라 갖다 바치는 거죠. 일본에도 많이 바치고.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신하들은 나라에 서식하지 않는 진귀한 동물은 기르지 않는 게 마땅하옵니다라고 이제 간언을 했죠. 그러니까 즐거움을 위해서 무익함을 취하지 말라라는 게 서경에 나와요. 서경의 가르침을 하면서 아니 이렇게 소년들이 공자님 맹자님이 가르치는데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은 못하게 해놓고선 장인애들은 저기 병풍 이런데 문양 자수 같은데 아주 많이 씁니다. 자기들은 즐기면서. 즐기니까 이게 뭐 되게 행운 그 화려함의 장식으로 많이 쓰죠. 왕만 못 쓰게 하고 신하들 자기들은 주변에서 많이 그림으로 썼습니다. 왕이 불쌍하네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꽝고기 같은 건 많이 먹었잖아요, 관장님. 공작고기 먹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키운 사람은 먹겠죠. 식용이 세계적으로 불법 아닐까요? 그러니까 야생 공작을 잡아먹는 건 대부분 불법이에요. 특히 인도에서는 법으로 엄격하게 보호되어 있습니다. 국조니까. 우리나라는요, 공작의 보호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멸종 종류도 아니고 보호조도 아닙니다. 근데 식용으로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많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아니 많이 뭐 번식을 시키면 되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맛을 아시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어봤는데 보기보다 보기 좋게 키웠어요. 죽잖아. 뻥보기 맛 아닐까? 작아봐봐라. 근데 즐기고 닭보다 맛이 떨어져요. 잘 안 자라. 그다음에 키우려면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닭은 요만한데 조금 막 키울 수 있는데 공작은 많이 피우잖아요. 그리고 잡으려고 그러면 막 이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거예요. 그것도 맛이라도 있으면. 그러네. 사람 맛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했겠죠. 그렇죠. 맛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에도 뭐 딱히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닭고기를 먹는 게 낫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공작을 길렀습니까? 어떤 기록 같은 게 전해지나요? 신라 시대에도 이제 공작을 길렀다는 기록이 있어요.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교류가 있었으니까요. 고려 시대에는 이제 송나라에서 공작을 수입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조선 시대는 공작을 실물보다는 문양으로 이제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좀 제가 읽어드리면 물명고라는 책에서는 그 크기가 기러기만 하고 키가 한 3-4척 정도 되고 꼬리에는 둥근 돈무늬가 있다. 이걸 약간 동전 느낌으로 본 것 같습니다. 오색과 금색 및 푸른색이 서로 둘러져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아는 공작, 수컷 공작과 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공작을 만든 게 우리가 반려동물로 키울 수 있다면 적합한 동물인가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장식용으로는 인기가 있지만 너무 시끄러워요. 아파트에서 못 키웁니다.
아 그래 아까 시끄럽다 하셨죠? 예, 기분 나쁘다고. 소음이 크고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일반 강정에서 키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거 웬만하면 키우지 말자. 키우지 말자. 예, 알겠습니다. 잡다한 동물 사전, 화려하고 신비로운 동물 공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가 책 선물 하나 받았는데 그래도 한번 소개 한번 드리고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생물의 왕국이란 이정모 관장님의 책이 하나 나와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재밌게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모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